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 우리가 어떤 법적인 마인드를 이제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중간중간에 재미난 얘기도 좀 하고, 근데 왜 그것을 이제 실감하냐면은, 혹시 여러분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자가 죽어야 이제 나라가 산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이제 누가 썼냐면은 이제 중앙대학교에 계시는 이제 김경현 교수 썼는데, 이제 실감이 가요. 왜? 학생들이 강의가 이 공부를 하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초 간격으로 웃기지 않으면은 다음 학기를 폐강할 준비를 하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썼는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강의를 하더라도 좀 재미있게, 너무 딱딱하게 이론적인 학문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례를 든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졸리거든. 그래서 법하고 관계없는 얘기도 할 거예요. 법하고 관계없는 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이 이제 일상생활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인간의 어떤 가치관, 내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사람은 뭐예요? 영어로 person이에요, person. 근데 인간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 인간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느냐? 우리 법에서는 뭐예요?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인간하고 사람하고 어떤 의미가 있어요? 또 물어보면 갑자기 조용해져요. 우리가 쓰는 말, 저놈은 사람 같지도 않다. 그런 말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저놈은 인간 같지도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면은 이런 게 좀 다르다 하고 틀리다. 이걸 구별을 못해요. 여기 보면 다르다하고 틀리다는 어때요? 여러분이 얼른 생각하면 틀리다는 정답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정답과 다르면 틀린 거야. 근데 정답이 없는 경우에는 어때요? 달라. 여러분하고 나하고 어때요? 생김새가 틀린 게 아니야. 달라. 생각이 어때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요? 틀려요? 달라. 근데 2 더하기 4는 6이다. 근데 5다. 이건 뭐예요? 틀린 거지.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답도 있어요. 물론 정답. 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제도야, 제도. 하나의 틀이요, 틀. 그죠? 틀이란 말. 여러분, 그 틀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왁구란 말을 써요, 왁구. 왁구란 말 들어봤어. 나이 든 사람은 왁구를 알 거예요. 딱 틀이 있어. 그 틀. 그럼 그 틀에 어때요? 맞느냐, 틀리냐. 왜? 이미 짜놓은 거야. 정답이 있단 말이야. 내가 이제 그런 질문 항상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출마할 수 있는 사람,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40세가 넘는 사람. 이거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 미국의 연방 대통령은 몇 살? 35살.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은 어때요? 틀린 거지. 왜? 일단 틀을 딱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죠? 자,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자, 사람하고 인간하고 어때요? 다르죠? 달라. 틀린 게 아니라.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 글자가 달라요? 뭐가 달라? 의미가 달라. 저놈은 사람 같지도 않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는 것 따라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저놈은 인간 같지도 않다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은 하나의 동물 중에 하나의 개체야. 동물 중에 개체라. 인간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야.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요즘도 우리가 많은 말 중에서 저도 좀 의문이 가는 게 하나 있는데, 이제 매스컴에서도 국민들이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국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국가의 3요소 중에 하나예요. 국가의 3요소는 뭐예요? 국가의 3요소는 알죠? 국가의 3요소는 뭐예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벌써 다 까먹었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이게 국가의 3대.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국민이란 말. 그럼 국민들이 그러면 어때요?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포함돼요? 여러 나라 국민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 그죠? 그 국민은 하나의 덩어리야, 덩어리. 이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국민이 이렇게 생각한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국민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잘 못 써. 물론 나도 그래요. 완벽하게 쓸 수는 없어요. 쓸 수는 없는데 우리가 그 언어에 있어서 적절한 표현을 못하는 게 참 많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사람과 인간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법에서 인간다운 삶, 인간다운 삶. 자,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럼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오늘 어떻게 해야겠어? 인간다운 삶을 누리려고 그러면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겠죠? 갖춰야 된다. 여러분이 대학을 다니는 것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학을 안 나와도 성공을 해. 나와도 성공을 해. 그죠? 근데 대학을 나오면은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 그죠? 그런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 우리 그 기대감을 기대 가능성이라고 그래. 기대 가능성. 오늘 기대 가능성 때문에 어때요? 한단 말이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그러나 열심히 하면은 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하는 거야. 그죠? 그럼 우리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갖춰야 돼. 여러 가지 갖춰야 돼.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어때요? 인간다운 삶. 내 권리를 지키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흔히 그러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법 없이 어떻게 살아? 못 살지. 거기서 이제 법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형사법. 이게 범죄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없어도 된다는 얘기야. 왜? 너무 그 사람은 착하고 남을 해코자 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지 않으니까. 그 죄 중에서 어때요? 죄. 범죄. 우리가 죄라고 그러면은 크라임이 있어, 크라임. 그 다음에 sin이 있어. 크라임은 어때요? 이거 법에 반한 죄. 이거 유법 행위야. 법에 반한 죄. 근데 sin은 뭐예요? 도덕에 반한 게 도덕에 반. 도덕에 반해. 도덕에 반. 그러니까 물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다 할 수 있겠죠. 크라임, sin 두 개 다. 근데 그 정도로 착하다. 그 정도로 착하다. 그러니까 법 없이 살 수 있다.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것은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적절한 표현이 하나 있어. 어떤 표현이 있다고 그러세요? 내가 동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꼭 동영상에 올린 얘기도 또 물어봐, 또. 이번에 안 물어보면은, 점수 안 준다고 그랬더니, 질문을 최소한 QA에 2개 이상, 3개 이상인가? 3개 이상 올리도록 하고, 자료실에도 올리도록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좀 보고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좀 듣고, 동영상도 좀 듣고. 근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단 말이야. 자,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1학기 때 강의를 하면서 3000% 빠져가지고 다시 본류를 못 들어갔어. 그것이 집에 가니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과거에 나이 먹은 사람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내가 나이 먹은 사람 인정을 해. 왜? 내가 깨달으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도 아직은 50이 안 돼보고 60이 안 돼봐서 어때요? 그걸 몰라. 실제로 몰라. 나도 그랬으니까. 30대, 40대에도 나도 어때요? 최선을 선택을 하고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50, 60 되면 내가 30대, 20대에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달아. 나 역시 그랬어. 나도
20대, 30대. 같은 학생인데 나이 먹었다고 왜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안 했어. 근데 올해부터 조금씩 인정을 해요. 왜? 아, 내가 좀 그런 게 오거든. 일본 말로 머리가, 야마가, 빠가를 해야 된다. 빠가. 근데 나이에는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늦추느냐에 따라서는 다르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자기의 노력도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은, 자, 권리. 나중에 이제 권리도 설명하겠지만, 격언이 하나 있어요. 권리 위에 내가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 표현을 내가 아주 좋아합니다.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한테 이 말을 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잘 한번 얘기해봐. 제 생각으로는 권리만 추구하는 것보다는 권리도 추구하되 의무도 함께 해야 된다. 또 다른 의견. 응? 대나 얘기해봐. 응. 그런 의미예요. 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뭐 무슨 법률의 요건, 그 요건을 갖춰야 돼요. 갖추지 않으면 어때요? 보호를 못 받아요.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야 되고 또 그 권리를 어때요? 일정 기간 안에 행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소멸시효, 공소시효 이런 거 들어봤죠? 그 시효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 그 시효는 근데 법에서는 그 불변 기간이야. 불변. 야, 변하지 않는다. 불변 기간. 자, 이걸 왜 불변이라는 말을 쓰냐 하면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기간을 지나버리면 그 권리가 소멸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자, 우리가 재판을 하면은 1심 재판을 해. 1심, 2심, 3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4급 3심제야. 근데 1심 재판에 대해서 내가 불복해. 승복을 못 해. 그럼 재판을 한 번 더 하고 싶어. 그걸 뭐라고 그래? 상소라고 그래, 상소. 상소. 근데 1심에서 2심 가는 것을 특별히 뭐라고 그래요? 항소라고 그래, 항소. 그러면 1심 판결을 확정이 됐, 1심 판결이 끝나고 나서 그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며칠? 7일.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14일. 그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1심 판결이 확정이 되거든요. 내가 이 재판에 대해서 승복을 못해. 억울해, 너무. 그래서 고등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어. 근데 그 기간을 뭐 하다가 넘겨버렸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걸 이제 불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소권 자체가 어떻게 돼? 없어져 버려. 그거 알아야 돼. 나 일주일 안에 하는지 몰랐어요? 물론, 그 일주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라고,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못 보잖아.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보고 그러잖아. 그러다가 넘겨버렸어. 그러면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야. 스스로. 그래서 법은 어때요? 알아야 돼요. 법을 알아야 피해도 덜 보고 여러 가지 어때요? 어떤 그 대비책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모두들 나는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법은 너무 딱딱하다. 재미없다. 나는 어떤 사람한테 그래. 법 그 딱딱한 것을 어떻게 공부하냐고 그러거든요.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냐고. 근데 다 어려워. 다 어려워.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한테 법을 공부해봤냐고 물어봐. 아니,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어려운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
그냥 느낌이 어려운 것 같아. 느낌이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보면 쉬워요. 쉬워. 왜? 그냥 법이라는 것이 딱 만들어져 있어. 그리고 그걸 해석하면 돼. 아,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면 돼. 근데 문제는 그걸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지. 이해하기 좀 어렵다. 일반 사람. 그걸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 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만약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아마 법전이 어마어마할 거야. 어마어마할 거야. 그래서 언어 표현상으로도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이 권리를 어때요? 권리를 그냥 안고 있는 거야. 그냥 안고 있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어때요? 그걸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은 어때요? 권리는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된다. 법은 스스로 지켜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할 것은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는데도 이제 그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은 아마 동아리 같은 데 하면은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이제 모르는 사람, 어떤 유형으로 나오고 시험 공부도 요령이 있어야 돼. 그냥 무자비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나오고 어디에 맞추는가,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안 오는 사람 있죠. 그 공부 방법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해도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은 알아. 알았다. 그래서 유형을 알고 그 교수가 어떤 스타일의 문제를 좋아하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나 이런 데서 고시 합격생이 많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 출제를 많이 가서 해요. 그럼 그 교수가 그 좋아하는 유형을 알아. 그래서 거의 찍어. 그러면 못해. 물론 거기도 예외가 있어요, 항상.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이점이 있어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마지막으로만 이제 시험을 봤어요. 중학교도 시험 보고, 고등학교 시험 보고, 다 시험을 봤는데, 고등학교 시험을 볼 때, 그 학교의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막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번호만 바꿔가지고. 왜?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리해. 막 반갑지. 반가워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어때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높을 수. 왜? 항상 봐왔던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이 법 공부하는 것은 결국 어떤 그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법은 해석 법학이라고 해요. 해석 법학. 그래서 그 용어를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설명. 가끔 저도 이제 그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골든벨 같은 문제 나오면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맞힌단 말이야. 나는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알지만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할 때 그 전주에 그 골든벨 그 문제, 예? 그 문제를 물어봐서 학생들한테. 애들은 봤는데도 기억을 못해. 봤는데도 기억을 못해. 나도 역시 그랬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역시 그랬을 거다. 왜? 그 용어가 생소하니까. 뭔가를 설명해 놓고 그것에 대한 그 용어가 뭐냐. 이게 하나 예를 들면은, 자, 여러분 이제 그 기소라는 말 들어야죠. 기소. 이것도 골든벨에서 가끔 나와요. 지난번에 골든벨 문제로는 내가 한 2, 3년 전에 그 유류분이라는 게 있었어. 유류분. 이 유류분권이라는 것이 골든벨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유류분이.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합시다. 자, 일단 그 기소. 이 기소라는 말은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 공소의 제기. 자, 여러분들 내가 한자 막 쓰면 애들이 싫어하는데 저도 이제 하도 안 쓰니까 이제 막 공소의 제기. 자, 공소의 제기를 이걸 이제 줄여서 기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소. 이게 뭐인가?
기소. 기소가 뭔지 아는 사람? 말 그대로 공소의 제기야. 이건 뭐냐 하면은, 특히 이제 형사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피의자, 용의자, 혐의자라는 말을 써.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용의자와 혐의자는 우리가 수사선상에 그 혐의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범인인지는 확실치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사건부에 등재가 돼. 사건부에 등재. 이 경찰서마다 경찰서마다 뭐가 있냐면은 사건 장부가 있어요. 그 장부에 번호를 붙여서 등재가 되면 그 용의자는 뭐가 되냐면은 피의자가 돼요. 피의자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수사상에서 어때요? 죄인은 피의자예요. 피의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혐의가 있어. 범죄 혐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수사를 종결해. 누가? 검사. 그러니까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거든요. 그 검사가 어떤 사람은 이게 초범이고 그러면 검사가 용서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이제 기소유예라고 그래요. 기소유예. 근데 너는 죄가 많으니까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재판의 해부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소라고. 재판 해부. 그러면 재판 해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기소가 되면은 이 피의자는 뭐가 돼? 피고인의 어때요? 신분이 바뀌어. 그래서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는 경우가 뭐예요? 기소라고. 기소. 이것도 골든벨 문제에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법률 용어라고 하는 것이 기소한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 사건 장부에 이제 기록에서 피의자가 되는 이 일련의 절차를 뭐라고 하냐면은 입건이라고 그래요. 입건됐다 이런 말 들어봤죠? 입건. 입건이라는 말 자체가 어때요? 사건 장부에 등재가 되는 사람을 이제 입건됐다고 그래요. 입건됐다. 이처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만 알아도 어때요? 절반은 해결돼요. 절반은 거의.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낸다 그러면은 자 이런 설명을 해놓고 이 기소라는 것을 써놓도록 한단 말이에요. 써놓을 수 있겠어요? 모르지. 그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또 한 번 들어봐도 또 몰라. 이게 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혐의자. 이게 그래서 법을 어때요? 해석법학이라는 말도 해요. 해석법학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문제 유형은 이제 네 가지 유형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네 가지. 첫째는 OX. 근데 OX가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 그 다음에 사지선다형. 그 다음에 단답형.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이니까 최소한 서술형. 서술형. 이렇게 내거든요. 근데 서술형에도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내보면은 못 써. 단어만 몇 개 나열해놓고 그래요. 그래서 내 학생들한테 그래요. 정 쓸 말이 없으면 나에게 편지를 써라. 구구절절하게. 그러면 내가 기본 점수를 주겠다. 그럼 어떤 사람은 막 죄송 이렇게 써는 사람도 있고 배제는 다 있어. 상식선에서 해결 안 되는 상식선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그런 문제를 이제 못 쓰겠으면은 나한테 구구절절하게 애절하게 그 사연을 못 쓰는 이유를 써. 그럼 내가 기본 점수를 줄게. 근데 거기다 100점 놔두면은 못 주는 거지. 자, 오늘은 이제 내가 리포트 냈는데 법의 연원, 법의 연원. 이걸 이제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법의 존재 형식.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는 것은 법의 종류하고는 달라요. 법의 종류하고는 달라. 어떻게 다르느냐? 법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의 그 기준이 있어요. 뭐든지. 그죠? 사람도, 자, 기준에 따라서 남녀, 그 다음에 노소, 이렇게 또, 노소도 어때요? 장년층, 중년층 이렇게 구별하듯이 그 기준이 뭘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법도 종류를 말할 때는 우리가 이제 공법, 사법, 사회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근데 과거에는 그걸 이제 엄격하게 분류를 했어요. 그 앞에는 이제 국내법과 국제법 이렇게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법, 사법이라는 말이 거의 이제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사라져 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왜? 공법 안에도 사법이 있고 사법 안에도 공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법 형태로. 왜? 그야말로 아담 스미스가 모든 경제 흐름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스로 알아서 할 줄 알았더니 안 해. 그러니까 어때요? 국가가 공권력으로 어때요? 개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맡겨두지 않아. 그러니까 노사 간에도 임금을 책정하라. 근데 노사 간에 임금을 책정하는데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주는 사람은 적게 주려고 그러고 받는 사람은 많이 주려고 그런다.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너무 적게 주지 마라.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정해놔. 그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강제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차치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은 공권력이 개입한다는 얘기야. 공권력이 그만큼. 그래서 이 사회법의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법의 종류가 아니고 법의 연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느냐. 어떠한 형태로. 이게 두 가지 형태로. 자, 성문법. 자, 문자화되어 있는 법. 그 다음에 문자화되어 있지 않는 법. 이 두 법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공존해. 두 법이 공존한다. 그러니까 서로 어때요? 우리가 이제 보완한다고 그러죠. 보완한다. 이게 부부가 결혼을 하는 것도 어때요? 남자의 어떤 장점, 여자의 장점, 또 여자의 단점, 뭐 남자의 단점. 이걸 서로 보완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그 다 부작용이 있고 반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약을 먹잖아. 이게 뭔가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는다. 그러면 그 약으로 인해서 어때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뭐가 좋다 그러면은 다 먹죠. 부작용 생각 않고.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어때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나은 점이 있으면 못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감수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과거에 소주를 한 잔, 두 잔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해요. 조금씩 해요. 그래도 술잔을 세면서 마십니다. 거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술을 마실 때 어때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만 마셔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어떤 범위겠어요? 응? 음주운전을 할 수 있어요. 술을 마셨다 해서 음주운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술을 마셔도 그 음주 수치에 도달해야 돼. 다시 말하면은 알코올 농도가 0.05% 퍼센트 이걸 이제 발이라고 그래요. 발. 발당. 이게 블러드 알코올 레벨. 이 발당 0.05%가 넘어야만이 어때요? 이게 음주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느 정도 마시면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이게 절대적은 아니야. 절대적인 것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적인 없다고 생각해요. 자, 사람에 따라 누군가. 물론 뚱뚱하고 표면적이 많은 사람은 술을 똑같이 마셨을 때 어때요? 안 나와, 수치가. 근데 이걸 통계를 뽑아보니까 이 소주 경우나 여러분 이제 소주잔이나 맥주잔이나 잔 크기가 다 다르죠. 그 다른 이유가 뭐예요? 왜 다르겠어요? 그 알코올의 함량이 어때요?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알코올의 함량이. 그러니까 맥주잔은 크죠? 왜? 알코올 양이 적으니까. 맥주가 몇 도예요? 그거 모르고 마시죠? 거기까지 머리 쓰면 머리 아프지. 과거에 아인슈타인이 그랬다고 그러던데. 뭐, 기록에 두면 되는데, 굳이 알 필요가 없다. 내가 창의를 발휘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그래서,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거 진짜 기억을 안 했대요. 예를 들면. 왜?
자기의 어떤 창의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그런 것도 기억 못하냐? 그런 것 기억 안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신경 쓰이라고 기억 안 하는 거냐? 이런 질문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복잡한 다 기억을 어떻게 하겠어? 그냥 마시면 되지. 맥주가 몇 도? 4.5도잖아, 4.5도. 아닌가? 예? 소주는 요새? 참이슬 온조는 몇 도? 20.1도. 그죠? 그 다음에 프레시는 19.5도. 5도. 이런 거 좀 기억해. 왜?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치매하고 건망증도 달라. 오죽 있으면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 뭐라 그래요? 고스톱치라고 그러잖아. 머리 쓰라고. 근데 늙으면은 이 머리에 그 뇌 주름이 펴진대요. 펴진대. 근데 이게 빨리 펴지는 사람, 늦게 펴지는 사람. 이게 머리를 많이 쓸수록 어때요? 늦게 펴진대요. 머리를 많이 쓸수록. 근데 여자가 더 치매가 훨씬 많죠? 너무 단순하게 사니까. 물론 모든 면이 단순한 건 아니야. 어떤 면에서 단순한 점이 많아. 이제 그런 기억을.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맥주하고 소주잔의 차이, 양주잔은 더 작죠? 양주잔은. 그건 왜냐하면은, 이 양주잔 한 잔이나 소주잔 한 잔이나 어때요? 맥주잔 한 잔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0.05%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한 두 잔에서 한 석 잔 정도 마시고 1시간이 경과해요. 그러면 어때요? 0.05 정도 나온대요. 보통 사람. 보통 사람. 근데 여기서도 1시간 반 정도가 지나면 어때요? 한 잔은 해독이 된대요. 한 잔은 해독이 된대요. 그게 이제 통계학상.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저도 이제 운전을 과거에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기름값 비싸니까 거의 차 이제 모셔놓고 있는데, 가거든 술 마시면 항상 나는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품과학 교수가 의아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자네는, 전라도 말로, 자네는 어떻게 맨날 술 마시면서 운전하냐고 그래. 그래서 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만 마십니다. 법이 허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만 마신다는 거예요. 그걸 계산을 해요. 계산. 이게 나 특이한 놈이죠. 엄청 특이한 놈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술잔 세고 마신 놈 아마 이 세상에 몇 명 없을 거예요. 저도 거의 술잔을 세요. 물론 안 셀 때도 있어요. 물론 12시까지 마시면은 한 병까지도 마셔요. 한 병까지도 마셔요. 근데 술은 보약이 아니에요. 보약이 아니에요. 이 술이 가장 안 좋은 것은 이 술이 해독이 되면서 몸 안에 있는 칼슘을 같이 안고 나간대요. 같이 안고 나간대요. 근데 어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뼈가 어때요? 연해지겠죠? 알코올 많이 마시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 어때요? 술 많이 마시죠? 많이 마셔. 저도 이제 100%는 못 지키지만, 밤에는 어때요? 한 9시 이후에 먹는 것은 독약이라고 생각해라. 독약이라고 생각해라. 막 입가심으로 과일 먹죠? 과일은 또 열량도 높아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요즘에 배 나온 사람 많아. 저도 이제 헬스한 지 한 5개월 됐는데, 배가 안 빠져. 배가 안 빠져. 근데 젊은 사람 20대, 30대가 배가 나와서 있는 사람 보면 한심해. 막 내가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아. 나는 50대니까, 나는 그래도, 그럼 저 사람이 만약 50대가 됐을 때 어떤 형태가 될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야. 걱정이 되는 거야.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미련하게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나도 미련한 때가 많아요. 뭐 너는 얼마나 잘하냐 하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여러분 뭐 결혼한 사람은 뭐 자기가 공부 잘해서 자식한테 공부도 못하냐고 그러겠어요? 누구 닮아서 못하겠어요? 부모 닮아서 못하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듯이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생각을 하고. 저도 언제부턴가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요. 생각을 하고 살아.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가 있으면은 아마 많은 생각을 하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젊으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했으면 그런 아쉬움. 왜? 나도 못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심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형태, 서로 이제 보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어때요?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장단점. 장단점. 그러니까 성문법과 불문법의 장단점을 해서 서로 어때요? 보완을 해야 돼요. 보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어때요? 만들어 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그야말로 완비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했다고 하지만 뭔가 어때요? 1%가 부족해. 그 부족한 것은 다른 걸로 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메꿔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잘 안 맞는다,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걸 이제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재판은 어떻게 해요? 재판은, 우리 민법에도 이제 그런 규정이 있는데,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그 규정이 없으면 간수법에 의하고, 간수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제1차적인 법 적용은 무엇을 하라? 성문법으로 하는 거야. 성문법으로. 성문법으로. 그럼 성문법이 거기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뭘로 하라? 불문법으로 하라. 우리 민법에는 뭐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간수법에 하라. 간수법도 없으면 무엇을 하라? 조리에 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조리에. 그러니까 어떤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적용할 법규가 있으면 그걸 적용을 하고, 그것이 없고 간수법이 있으면 간수법을 하라. 간수법도 없으면 뭘로 할 것이냐? 조리. 자, 그 판사의 이성을 하라는 거야. 이성을. 자, 여러분 옛날에 그 게이보이라는 말 들어봤죠? 게이보이. 옛날 아니라 지금도 게이보이라는 말 들어봤죠? 자, 이걸 일본말로 하면 이걸 이제 오까마라고 그래요. 오까마. 오까마. 과거에는 게이보이나 오까마는 어떤 의미였냐면은 여장, 남자.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처럼 살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이 게이보이가 트랜스젠더. 트랜스는 뭐예요? 바꾸다. 젠더. 성. 트랜스젠더. 요즘 트랜스젠더가 많아졌어. 많아졌어요. 이거 파악도 안 돼. 트랜스젠더. 유명한 사람 있죠? 조용하대. 하리스 씨. 근데 많은 고통이 따른대요. 그래서 사람들도 계속 뭐 약 먹어야 되고, 뭐 호르몬제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태어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대요. 이게 누구나 사람은 이 남녀가 다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다 분비가 돼요. 근데 남자는 어때요? 젊어서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대요.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고. 근데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역전돼 간대요. 역전돼 간대요. 그 남자가 더 어때요? 약해지고 여자가 더 드세져. 여자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늙으면 보자고. 늙으면 보자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근거가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그게 이제 모든 사람에 적용되는 건 아니더라고. 또 늙으면 늙을수록 더 드세진 사람도 있더라고. 모기 부리는 건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 분비가 많아. 그럼 남자로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 그럼 나도 어때요? 형체는 남자이지만 여자로 살게 해달라. 그게 바로 뭐예요? 이제 호적을 원래는 남자였는데 여자로 바꿔달라. 이런 거야.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1990년도에 최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최초에. 1990년도. 벌써 이제 18년이 됐죠. 자, 그럼 만약 여러분이 판사라고 그러면은 내가 원래 남자로 태어났는데 성전환 수술을 했어. 여자야. 그럼 여러분 이제 소송을 했어. 내가 이제 원래는 남자였는데
여자로 살, 인간으로 살 권리를 주라. 호적 정정 신청이 들어왔어. 여러분이 판사라면 뭘 근거로 해서 바꿔주겠어? 그런 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 관습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누가 해야 돼? 스스로 판단해야 돼. 누가? 판사. 그때 막 이슈가 됐어요. 1990년대. 막 신문지상에서도 뭐 자연법 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과장되게. 자연법 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해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호적법에도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잘못 기재한 경우, 정정을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만 있을 때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판사는 남자를 여자로 바꿔준 판사도 있고, 어떤 판사는 해서는 안 된다. 불허한 판사도 있어. 그러겠죠? 근데 과거에는 이거 돈만 갖고 가면 해줬대요. 과거에는. 지금은 안 해준대. 지금. 여러 가지 검사를 거치고 해줘야 할 사람 해준대. 과거에는 뭐 부산대학교, 무슨 경북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뭐 800만 원인가 갖고 가면 해준다고 그랬어. 그러면 여자를 그러면 남자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할 거냐? 2천만 원 든다고 그러대. 그 바꾸는 사람이 있대요. 바꾸는 사람이 있대.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경우 2천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렸는가 모르겠는데 의학이 하도 발전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처럼 이런 재판을 할 때 뭘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다른 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런 어떤 그 남자를 여자로 바꿔주는 어때요? 판결이 내려져. 그러면 그 판결이 어때요? 축적이 되죠. 축적이 되면은 이제 그것이 하나의 뭘 구성을 해요? 이게 이제 하나의 판례법이 될 수가 있어요. 판례법. 근데 이것도 이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다양해요.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판사, 대법원이 물론 이제 작년, 재작년에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결정을 어떻게 내렸느냐? 남자를 남자가 여성으로 성재산 수술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바꿔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바꿔주라는 것이 아니라 바꿔주는 쪽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대법원이. 스스로 이제 결정을 내렸던. 요즘에는 거의 뭐 다 바꿔줍니다. 거의 다 바꿔줘요. 왜? 이미 성전산을 수술해서 여자로 살고 있는데 굳이 안 바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 바꿔주고 있어요. 그 대신 앞으로 더 엄격하게 했대요. 성전환 수술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돈 받고 해주는 사람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남녀 간에도 근친과 못하게 하잖아. 과거에도 뭐 동성동본 못하게 하잖아. 그래도 하잖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애 낳고 와버리는데 어떡해. 그럼 혼식을 시켜줘야지. 그런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처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참 뭐 이게 좀 이율 배반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내 스스로 그걸 느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와 유사한 말이 어때요? 안방에 들어가면은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은 며느리 말이 맞고 다 맞아. 왜? 자기에게만 어때요? 유리한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싸우면 어때요?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돼. 다 억울해. 나는 이런 점이 억울하고 이 사람은 이런 점이 억울해. 그럼 누가 더 억울하냐? 이걸 판단해야 되거든. 여러분 이제 사회생활 하면 느낄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많이 느껴요. 그 사람 말 들으면 아주 그놈 나쁜 놈이야. 근데 이 사람 말 들어봐.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야. 뭐 어떻게 해? 어떻게 판단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해야 돼요. 재판.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재판해야 돼요. 그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판사도 머리 아프겠어. 맞아. 머리 아프겠어. 판단한다는 거지. 여러분도 가끔 그러죠. 뭐 해결 안 되고 법대로 하라고 그러죠. 법대로 하라고. 법대로 하라고. 근데 법대로도 제대로 안 돼. 안 되는 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성문법, 불문법은 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건 얘기하고, 이제 오늘
하나 얘기할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저도 이제 그 법을 하면서도 법을 여러분이 혹시 뭐 관심 있고 법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는 사람은 이 법에 있어서 민법 중에 민법 총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총칙 편이 있어요. 물론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민법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 있고, 그 다음에 친족 상속이 이렇게 있어요. 친족 상속.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중에 이제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가장 일반적인 법률 행위. 법률 행위에 관한 것이 주로 있어요. 법률 행위에. 이게 제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법률 행위고, 법률 행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법학개론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민법 총칙을 공부해야 돼요. 민법 총칙 공부를. 그러니까 민법 총칙 중에서도 뒤에 이제 법률 행위 편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이제 뭐 한 7, 8번 읽었나? 지금은 뭐 다 잊어버렸지만, 대학교 다닐 때 그 정도 읽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막 그걸 이제 뭐 정독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앞에서 몰랐던 것이 뒤에서 가서 알 수 있고, 또 뒤를 읽다 보면 또 앞에 거 알 수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통독하듯이 해야 돼요. 통독을 하면은 감이 와요. 감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그 법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민법 총칙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한 5번 정도는 읽어봐요. 그러면은 이 법에 어떤 마인드가 딱 생겨요. 그리고 모든 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있어서도 그렇죠. 뭐 하나 딱 떼어놓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법 공부하는데 법만 알아서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것도 알아야 돼. 역사도 알아야 되고, 뭐 과학도 알아야 되고, 다 관련성이 다 있다. 관련성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민법 총칙은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에요. 그걸 공부하지 않고서는 법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나도 생활법률을 강의하고 있지만, 생활법률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쉬울 것 같죠? 근데 모든 법이 지금 다 망라되어 있어요. 민법, 형법, 행정법, 뭐 가족법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강론 조문만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기본적인 밑바탕이 어때요? 이론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와요. 이해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부분에 법 일반 이론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야, 아마. 그 말이 그 말 같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뭐 법의 이념, 뭐 법의 효력, 법의 개념,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이제 법의 어떤 그 기초적인 이론이거든. 이걸 토대 위에 어떤 조문이 들어가고 법의 해석이 들어가야 돼. 그 중에서 이제 법을 공부하겠다는 사람은 이 민법 총칙 중에서도 법률 행위를 공부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민법 총칙에 해당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근대. 자, 근대. 내가 또 가끔 물어보거든요. 고대.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세. 그 다음에 이제 근대. 그 다음에 현대. 자, 현대 그러면 유명한 거 현다이. 현다이죠, 현다이. 외국에서는 다 현대를 현다이라고 그러는데, 현다이. 자,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근데 이 중에서 어떤 법의 체계가 들어선 것이 이제 근대예요. 그럼 근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제를 근대라고 그래요? 르네상스, 문해부 이후를 근대라고 그래요. 그럼 근대에 들어와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어요. 이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정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어떤 법의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토대가 마련됐어요. 그래서 이 근대에 와서 여러 가지 법 체계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 근대 이제 민법, 근대 민법에 어때요? 또는 근대 사법의 어떤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원칙. 자, 이걸 알아야 돼요. 기본 원칙을. 이게 모든 게 이 기본 원칙화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 중에 이제 3대 원칙이라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 이 소유권 절대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이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계약 자유원칙. 계약 자유원칙. 세 번째는 과실책임원칙. 과실책임원칙. 이게 이제 근대 민법의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자,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소유. 자, 어떤 물건 우리가 여러분 점유란 말도 들어봤죠. 점유. 자, 이 소유하고 점유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점하고 있는 그 자체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 소유권의 그 불문여할 누군가를 따지지 않고 내가 점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을 인정해 주는 권리가 점유권이에요. 점유권이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유권이야,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어때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용, 수익, 처분. 이게 자, 여러분 공부해야 될 중에 시험 문제 꼭 하나 나옵니다. 자, 권리, 권능, 권한. 자, 한번 보세요. 권리, 권한, 권능. 그 다음에 이제 반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좀 다르지만 권력이라는 것이 있어. 권력. 자, 우리 내 책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써놓고 다음은 무엇을 설명하는 말인가? 이걸 찾아내야 돼. 근데 못해 어떻게? 자, 그 의미를 알아야 돼. 다시요. 권리, 권한, 권능,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반사권. 반사권. 자, 거기에 보세요. 여기 사용, 수익, 처분은 뭐냐? 이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권능이야, 권능. 권능.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전세권이다. 그럼 뭐예요? 전세권이다 그러면은 여기 뭐가 빠져 있어? 처분권이 빠져 있잖아. 처분권이 빠져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제한물권이라고 그래. 제한물권. 왜? 뭐가 하나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권의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소유권이야, 소유권. 과거의 근대에 있어서는 소유권 절대 원칙이었어. 소유권 절대.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어때요? 수익, 처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 근데 이 처분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분이 하나 알아둘 것은 이 처분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법률적 처분. 법률적 처분하고 사실적 처분이 있어요. 사실적 처분. 법률적 처분과 사실적 처분. 이거 어떤 의미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가 내 것이야. 그래서 쓰다가 별로 실증이 나. 그러니까 버려버렸어. 이거 무슨 처분이겠어? 사실적 처분이야. 근데 너 가져. 그러고 줬어. 그럼 어때요? 나는 권리가 소멸하지만 상대는 어때요? 발생하지 않아. 이걸 무슨 처분? 법률적 처분이라고 그래요. 법률적 처분. 이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소유권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이 소유권의 절대 원칙이 어때요? 제한되고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한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내 것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게 많아. 못하는 게 많아. 주로 이제 공익적 성격을 띈 것. 이건 못해. 뭐 내 것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불질릴 수 있어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그래서 예를 들면 소유권 행사를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돼야 된다.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도록 해야 된다. 또 권리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시간의 금지 원칙이라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말을 시험 문제 가끔 내는데 남을 해할 목적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내한테는 아무런 득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남을 해할 목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땅이 있어. 근데 어떤 놈이 내 땅에다 나한테 허락도 없이 어때요? 수박을 심어놨네. 그 수박을 다 발로 차버렸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순전히 내 권리 행사가 어때요? 그 수박을 심어놓은 사람의 권리를 어때요? 해칠 목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야. 이걸 이제 시카네라고 합니다. 시카네.
시카 책에 있어. 시카네. 예, 이제 아직 공부 안 했구나. 그런 이제 시카네. 시카네. 예, 시카네. 시카네. 원칙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원칙에 의해서 어때요? 제한이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소유권 절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대에 와서는 절대였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표현을 학자들은 쓰지 않아요. 소유권 상대 원칙이란 말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소유권 행사하더라도 어떤 남에게 어때요? 비추어서 그러니까 남과의 어떤 관계에서 적절하게 행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런 말을 학자들이 쓰지는 않더라고. 근데 저라고 뭐 쓰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소유권 이제 절대 원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제한이 되고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계약자의 원칙이야. 자, 계약자의 원칙.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법률행위야. 자, 우리 법에서는 이걸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왜? 법률행위의 주종이 뭐예요? 계약이야. 법률행위의 주종이 계약이라. 그래서 계약자의 원칙이나 법률행위 자유 원칙이나 똑같은 말. 거의 같이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계약자의 원칙, 그 다음에 법률행위 자유 원칙. 왜? 자, 법률행위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법률행위라고 그러면은 자, 그 법률행위 어떤 그 의사표시의 결합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자, 단독행위. 자, 이것도 꼭 기억해 놓으세요. 내가 잘 내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분류를 해요. 자, 물론 법률행위를 구별할 때 있어서 뭐 유권행위냐, 무권행위냐 이런 구별도 있지만 그런 것들, 그 기준이 아니라 의사표시의 결합 형태.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가 하나냐, 둘이냐. 에 따라서 분류하는 기준이. 그 기준이 이 세 가지예요. 자,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내 의사가 상대방이 어때요? 도달이 돼야 돼. 통지가 돼야 돼. 통지가.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어때요? 내 의사표시만으로도 뭐가 발생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법률 효과. 이게 단독행위. 그러니까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어때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단독행위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채무를 면제해 준다든가 내가 어때요? 유언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단독행위. 자, 책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이 계약이라고, 여기, 이 말은 단독행위는 뭐예요? 자, 다시 그 설명을 빠졌네.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 의사표시가 하나다. 의사표시 하나. 의사표시 하나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럼 의사표시 하나만으로도 어때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의사표시 하나만으로도. 근데 계약은 어때요? 이건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못해. 그래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어때요?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 돼. 이걸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 하느냐?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법률 사실이 무엇을 구성해요? 법률 요건을 구성해요. 자, 내가 하나 이제 좀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친구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나의 배우자의 3대 요건. 3대 요건이 뭔지 알아요? 미모의 부자의 대조리 3대 요건이야. 그럼 만약에 그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어때요? 내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야. 없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법에서도 어떤 요건이, 자, 단독행위는 하나의 법률 사실만으로도 법률 요건을 구성하죠. 근데 여러분 경우에 이제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예쁘기만 하면 돼. 그럼 그 하나의 요건이 어때요? 다 구성하는 거지. 하나의 사실이. 근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청약을 하면은 승낙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승낙이라는 요건이. 그러면 청약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서도 이 계약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계약의 종류가. 지난 학기에는 이걸 내가 그 리포트로 요청을 했는데, 계약 자유 원칙. 계약 자유 원칙이 이제 법률의 자유 원칙이라고 그랬죠. 원래 이제 이 계약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자, 계약 내용의 자유. 그 다음에 계약 방식의 자유. 그 다음에, 상대방, 어때요? 선택의 자유.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계약이라는 말에는. 자,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이 의미가 이제 계약자의 원칙에 이제 들어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이제 청약과 이제 뭐가 있어야 된다? 이제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합치가 돼야 된다. 합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계약은 우리 법에서 이제 그 계약의 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름이 있다. 여러분이 유명하다 그러면 어때요?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름이 있다. 그래서 유명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이제 우리 민법상 전형계약이다. 이런 말은 전형계약이다. 그래서 14가지가 이름이 있는 계약이 14가지입니다. 14가지. 이를테면은 이제 매매계약, 그 다음에 이제 소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이게 우리 법에 쫙 나와 있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용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매매계약은 뭐냐? 자, 매매계약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돈하고 물건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매계약이야. 근데 이제 교환계약은 뭐예요?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거죠. 교환계약. 우리가 흔히 물물교환이라는 말을 쓰죠. 물물이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냥 교환계약 그러면은 이제 바로 물건하고 바꾸는 것을 이제 교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4가지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문제가 하나 정도는 나옵니다. 자, 이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하느냐. 거기서 이제 가장 비교가 되는 계약에 뭐가 있냐면은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소비대차. 그 다음에 사용대차. 자, 우리 법에는 이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내려져 있는데 그 하나하나 또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민법 공부를 해야 돼요. 민법 중에서도 물권 공부를 해야 돼. 예. 근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이 그냥 용어 정도, 용어에 대한 어떤 정의 정도만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용대차하고 이제 소비대차는 뭐냐? 여기서 이제 분류 방법이 이제 뭐 이자부 소비대차 뭐 이런 표현도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 이게 의무가 따르면은 쌍무계약이야. 편무계약은 어때요? 그냥 일반적인 계약이란 말이야. 예를 들면 뭐 증여계약 있잖아. 증여계약. 증여. 내가 누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증여계약이라고 그래. 이건 이제 편무계약이야.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매매계약은 어때요? 매매계약은 이건 쌍무계약이야. 왜? 내가 돈을 줘야 되고 그 사람은 나한테 물건을 줘야 되고. 이건 이제 쌍무계약이라고. 이게 그렇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 용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여기 제가 이제 이 문제 잘 내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소비대차와 사용대차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소비대차는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다른 걸로 대체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 학교에 나왔는데 볼펜을 안 가지고 왔어. 그래서 친구한테 볼펜 하나 빌려달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내 볼펜 쓰고 나중에 하나 사줄게. 그리고 그걸 쓰고 하나 사줘. 그건 무슨 계약이에요, 그건? 응? 소비대차 계약이랍니다. 소비대차 계약. 근데 사용대차 계약은 뭐냐면 무상으로 빌려서 쓰고 다시 되돌려주는 것을 사용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계약을 하고 살아요. 내가 버스를 타는 것도 계약이야. 또 물건을 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뭘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때요? 다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이 계약이 14가지의 유명계약이 있습니다. 유명계약. 근데 이 계약이, 이 14가지가 이제 부족하다고 그래서 아마 그 전에 학자들이 한 서너 가지 정도 계약을 좀 늘린다고 그랬어요. 더 늘린다고.
근데 아직 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우리는 이 계약 속에 살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계약 속에서. 그래서 이 계약을 바로 뭐라고 그래요? 그 계약이 뭐라고? 법률행위라고. 법률. 그래서 법률행위 자유원칙, 계약 자유원칙 똑같은 말이에요. 뭐 계약을 할 때 내가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 마음이야. 그 다음에 방식. 방식은 여기서 방식은 뭐예요? 요식행위를 할 것이냐, 불요식행위를 할 것이냐. 돈을 빌려줄 때, 자, 저도 이제 돈을 참 많이 떼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내 손을 떠나면 내 돈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나중에 사회생활하면 그걸 느낄 텐데, 저는 수없이 많이 당하고 살아요. 수없이 많이 당하고 사니까 이 고생을 하고 사는데, 지금도 좀 그래요. 얼마 전에도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좀 바보 같아. 그런 거 보면은. 그 순간에 막 이 사람이 죽겠다 그러면은 나도 죽겠는데 뭐 내일 모레 곧 준다는데 어떡해.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뭐가 거짓말해? 돈이 거짓말 하는 거야.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항상 어때요? 그냥 받지 않을 것을 전제를 해야 돼. 받지 않을 것을. 그래서 나는 돈을 빌려줄 때 이런 말을 한다. 내가 이 돈을 빌려주고도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빌려줘라. 근데 내가 그걸 빌려주고 내가 사는데 지장이 있으면 빌려주지 마라. 내 손을 떠나면 내 돈이 아니야. 그리고 정 받고 싶다 그러면은 항상 뭘로 해야 돼? 요식행위를 해야 돼. 차용증을 쓴다든가, 은행 지로로, 온라인으로 입금을 한다든가, 또는 보관증을 받는다든가. 이거 법적으로 의미가 또 달라요. 또 보관증, 영수증, 차용증 또 의미가 다릅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그때 설명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방식은 요식행위냐, 요식.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 거냐.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도 상대방이 현금으로 달라고 할 때는 그건 안 갚을 의사가 많은 거야. 현금으로 달라고 할 때는. 그 다음에 상대방 선택을 누구로 할 것이냐. 내가 물건을 파는데 누구한테 팔 거냐. 이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뭐예요? 상대방 선택의 자유. 이게 바로 이제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실. 자, 과실, 과일, 이게 뭐예요? 응? 열매죠, 열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과실은 뭐예요? 실수야, 실수. 이 과실과 이제 다른 표현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고의야, 고의. 고의. 여러분, 이 법에서 고의와 과실을 알아야 돼. 고의와 과실을. 일반 사람은 고의라고 그러면 뭐예요? 일부러. 과실은 뭐예요? 실수로. 이렇게 말하죠. 근데 법에서는 그렇지 않아. 고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 발생을 예상하고 그 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고의라고 그래요. 나 저놈 죽여버려야겠다. 그리고 어때요?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야. 근데 나는 저 친구를 죽일 의사가 전혀 없어. 그냥 적당히 손봐주려고 그랬어. 근데 죽어버렸어. 그럼 뭐라 그래? 과실치사라 그러거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결과와 어때요?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결과는 내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과실이야. 근데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나 저놈 아주 선 좀 한번 봐줘야겠는데, 내가 주먹으로 아주 그 앞면을 구타를 하면은 이빨 한 3개를 뽑아버려야겠다. 그리고 확 쳤어. 그 4개가 빠져버렸다. 그건 뭐예요? 하나는 과실이야. 법적으로. 과실이야. 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야. 하나, 얘가. 그래서, 물론 고의는 어때요? 고의는 다 처벌돼요. 고의는 다 처벌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다 배상도 해야 돼. 여러분, 배상하고 보상인데, 배상 얘기를 하는데, 자, 배상이 있고, 보상이 있어.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한번 내고 싶어. 우리나라는 이걸 구별을 해요. 배상과 보상. 어떻게 달라요? 배상은 뭐고, 보상은 뭐예요? 네.
다시 못 알아듣겠어. 그냥 막연한 개념이라고 네. 생각이요. 네. 대상은 만약 손해를 입혔으면 손해 입힌 것에 대한 응.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 가격에 대한 응. 대가가 배상이고 보상은 보상은 거기에 좀 더 알파가 있는 거.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유자료라든가 이런 게 뭐 있는 거 그런 게 보상이고. 보상이 아닐까. 또 다른 덕이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보상과 배상. 배상은 잘못한 사람이 응. 직접 그 배상을 해주는 거고 응. 보상은 직접 그 침해자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해주는 거야? 또 여기 법대생 있지, 법대생. 법대생 없어? 자네가 법대생이야? 왜 거기를 확 쓰겨? 법대생 1학년인가?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잘 구별이 안 갈 때도 많아요. 구별이 안 갈 때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험할 때는 어때요? 보상이란 말을 쓰잖아. 보상이란 말. 어떻게 달라? 배상은 유법행위로 인한 손해야. 유법행위. 이게 배상이야. 이게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라고. 손해배상. 그럼 보상 뭐냐? 손실보상이라고 그래. 이건 뭐예요? 적법행위로. 적법행위. 어떻게 달라? 자, 우리 민법 750조에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 내용이 있어요. 750조가. 그러니까 누군가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손해배상이에요. 근데 보상이라는 말은 적법행위야. 자, 요즘 막 공사 많이 하죠. 도로 확장 많이 하죠. 그걸 이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도로를 수용한다고 그러죠. 수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이 두 동강 나는 집도 있고 땅 내놔야 되고 그러죠. 그러면 그 땅값을 어때요? 지불해야 되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보상이야, 보상. 보상. 자, 그러면은 이 과실에 대해서는 어때요? 손해나 과실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돼. 배상.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과실 책임. 자, 과실 책임. 과실 책임.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제, 물론 내국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과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간접 과실 또는 무과실. 이게 무과실 지금 책임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무과실. 자, 과실이 없는데도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무과실 책임론이 왜 대두가 되냐 하면은 그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예를 들면은, 자, 백화점이 세일한다고 그러면 백화점 주변이 아주 혼잡하죠. 애국에 일본에, 저도 일본을 좀 자주 가는 편인데, 이제 친척이 있어서 자주 가는데, 일본을 갔다가 딱 오잖아요? 우리나라 오면 어수선해. 그렇게 어수선해. 뭐든가 모르는 게 혼잡스러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쓰더만, 교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범퍼 투 범퍼, 자, 범퍼 끼지 막 닿는단 말이야. 그 정도로 이제 복잡해. 예, 교통이 혼잡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통이 이렇게 체증과 이게 뭐 정체, 지체 이런 게 이루어지잖아. 근데 우리는 거기다 뭐까지 더해졌어? 혼잡까지 해요. 그러니까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막 들어가 있잖아. 나는 일본에 가서 가장 감명 깊은 게 일본 도로도 물론 우리처럼 우리 뭐 도로 사정이 안 좋다고 그러지만 난 일본하고 비교할 때 우리나라 도로 사정이 좋아요. 그렇게 큰 도로가 일본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도로가. 그리고 전부 시골 가면은 1차선 도로예요. 1차선 도로. 내가 83년도부터 이제 일본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딱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남을 배려하는 게 너무 강해. 예. 나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주더만. 다른 사람이 협조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편도 이렇게 1차선이란 말이야. 이렇게 중앙선이 이렇게 있어. 중앙선이 딱 있어. 중앙선. 중앙선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일본은 이제 좌측 통행이죠. 우리는 이제 우측 통행이지만 이렇게 차가 이렇게 좌회전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럼 이쪽에서 차가 이렇게 와. 근데 편도 1차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차, 내가 여기 이쪽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차가 안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안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일본에 딱 가니까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어때요? 그럼 만약에 내가 안 들어가고 있으면 내 뒤에 따라서 다 서 있어야 돼. 계속.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 안 서주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딱 서줘요. 보자마자 서줘. 그러면 딱 들어가. 그럼 여기서 기다릴 일이 없어요. 근데 한번 그걸 이제 몇 번 시도를 해보니까 뒤에서 빵빵거리더만. 빨리 가라고. 왜 안 가냐는 식이야. 내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서준다 그러면은 뒤 차들이 빵빵. 그렇게 배려를 하네. 그래서, 이게 선진국이랑 좀 다르구나. 물론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쓰레기도 많대요. 근데 빨리빨리 치운대요. 지저분하대. 근데 빨리빨리 치운대. 저도 유럽을 안 가봐서 모르지만 빨리빨리 치운대요. 근데 일본은 버리지를 않아요. 우리는 어때요? 치우기도 하지만 잘 버려. 그리고 분리수거 못해. 심지어 대학생들도 못해. 저는 얼마나 깔끔했냐면은 그 쓰레기 봉투에 그 캔이 들어있으면 그 구멍 뚫어가지고 빼내. 지나가다.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일본을 보면서 참 배울 게 많다. 우리가 본받을 건 근데 우리는 좀 일본에 대해서는 적대감이 있잖아요. 적대감이 있는데 좀 배울 것은 배워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국에 나갔다면은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애국자가 된다고. 그래서 좀 해외도 좀 나가보고 좀 선진국도 보고 좀 우리도 보면은 이만물 시대니까 거의 뭐 선진국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지적인 면에서는 선진국에 못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일본을 비교해 봐도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뭐 일본보다 뭐 30년 떨어졌니 뭐 40년 떨어졌니 그러는데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30년 안 갈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안 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일본이 아주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뭐 쓰레기도 없어요. 거의 있기는 있는데 우리에 비하면 없지. 나는 그런 얘기까지 했다니까. 뭐 깡통이 있으면 한국 사람이라서 버린 거 아닌가. 뭐 이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이런 말을 할 정도. 우리는 분리수거 전혀 안 돼요. 대학교도 못 하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음식도 얼마나 많이 남겨요. 나중에 음식에 대해서는 아주 저도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주로 이제 자유배식 하잖아. 자유배식 하니까 마음대로 갖다 먹어. 그건 나중에 버리는 거 보면은 그것도 미안한가 봐. 국그릇에다 하나 모아. 그래, 국그릇에서 버려. 나는 옛날에 강남대학교에서 교식회원대학 한 5년 했는데 거기서는 어떤 여자가 이렇게 근데 교수인지 학생인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교수 같아. 근데 많이 가지고 온 거야. 나 그 사람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어. 왜? 한마디 하려고. 내가 보기에 도저히 못 먹겠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많이 갖다 놓은 거야. 그래서 먹어보고 부족하면 더 갖다 먹으면 누가 뭐라 그래. 운동 삼아서 더 갖다 먹으면 될 텐데 그냥 쏙 갖다 놓은 거야. 그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그 사람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니까. 그 당신 학생이 교수님이라고 물어봤어. 내가. 진짜 나 겁대가 어렵죠. 그때 40대 초반이었는데 그랬어요. 대꾸도 안 하고 가버리더라고. 말 대꾸도 안 하고. 네? 못 먹었지. 못 먹었으니까 내가 얘기하지. 다 먹었으면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아마 나 그냥 가지. 예. 일본 사람들 보면 이렇게 다 덜어다 먹잖아. 우리는 어때요? 이 동치미도 다 빨아가지고 숟가락에 다 담그잖아. 밥티 같은 거 있으면 다 빨아서 깨끗하게 한다고 또 숟가락 담그나. 그런 걸 볼 때마다 문화적 차이도 물론 있지만 너무 다르다.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배웠으면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 그래서 책도 좀 써보고 싶고 막 그러는데 니나 잘해라 그럴 거야 아마. 니나 잘해라. 우리 마누라가 맨날 그래. 당신이나 잘하라고 막 그러거든. 당신이나 잘하라고. 나도 이제 잘하려고 노력을 한다. 노력을 한다. 그래도 남보다 더 잘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이 무가시라고 하는 것은 입증을 못하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화점에서도 이게 도로가 이렇게 막히면 백화점한테 뭐 어때요?
혼잡면 되는 거예요. 혼잡면. 몇 억씩 물립니다. 뭐,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어? 백화점 세일하는데? 세일해서 물건 팔아먹은 쟤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그래서 세일 기간에 그 주변의 어떤 교통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그 교통에 대한 또 혼잡료를 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간접 과실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텐데, 일반적으로 무과실 책임론을 좀 들고 있어요. 무과실 책임론. 근데 여러분도 만약에 자동차 운전을 참 많이 하잖아. 지금 요새 뭐 자동차 뭐 도로에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많이 줄었다고 그러지만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동차에서도 도로 지금 뭐 특수한 사람 빼고 영업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나름대로 어때요? 제외를 시켜주고 일반 승용차, 뭐 출퇴근용 이런 사람은 자동차세를 물릴 때 과연 그 사람이 그 주행 거리를 가지고 매겼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 기름을 많이 소비하니까 가솔린을 많이 소비하니까 거기에 이제 세금이 많이 들어가요. 이중으로 물리자 이거야. 이중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만약 교통부 장관이 된다 그러면은 그 주행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전기료도 사용량에 따라서 전기를 내듯이 그 주행 거리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어떤 사업을 해야 돼? 주행 거리를 조정해주는 사업.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떼돈 벌지 않겠어요? 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고 그랬는데, 좀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도 너무 많이 이 승용차 나홀로 차량이 많아요. 나홀로 차량이 많아. 일본에 그 밴들에 가면 한산해요. 한산해요.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조그마한 차 타고 다니고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고. 전철 많이 이용하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직도 나홀로 차량이 많아. 전부 서울로만 이렇게 오고. 출퇴근 시간에 보면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저 자동차를 보면서 저 기름을 다 댄다는 게 참 신통하다. 뭐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래서 이 자동차 이 매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 디젤, 이 경유를 쓰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휘발유를 쓰는 것하고 이제 차이가 이제 지난번 어떤 그 자동차 회사의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이 경유차 한 대하고 휘발유차 휘발유차 20대하고 막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20대하고 20대하고 막 먹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동차에서 일산화탄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이제 배출이 되는데 이 경유차가 훨씬 이제 많이 나와요.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훨씬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대신 어때요? 이제 그 승용차 여러 대를 이제 커버한다는 거죠. 근데 지난 작년에도 이제 그 일본에 가니까 그 버스가 있잖아. 버스가 이 신호대기나 정류장에 시동을 끄더라고. 시동을 꺼요. 우리는 어때요? 계속 켜놔. 계속. 휴게실에서도 켜놔요. 근데 한 번은 이제 휴게실 내려갈 때 내가 기사를 보고 기사가 좀 어떻게 좀, 별로 이제 약하면은 내가 끄고 내려가요. 혼날까봐 좀 등치가 있는 사람은 말 안 해. 말 안 해. 꼭 보면은 켜놓고 내려가요. 일본은 이렇게 주차도 이렇게 그 승차할 때도 차가 이렇게 딱 시간이 딱 되면은 딱 와요. 그래서 딱 타고 바로 가. 그럼 우리는 어때요? 한 10분, 15분 전부터 와가지고 대기하고 시동 걸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게 법적으로 그전에 그걸 실험을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작년에 갔더니 이걸 계속 끄더라고. 그때는 이제 이거 시동을 끌 때 그 자동차의 어떤 그 마모라든가 그 다음에 그 매연이라든가 이걸 이제 감안해서 실험을 했나 봐. 그래서 이번에는 그 법적으로 아마 규제가 되지 않나. 내가 그건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류장에서도 끄고 그 다음에 신호대기에서도 끄고 그래요. 왜? 그만큼 이 디젤은 이 매연가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매연을 배출한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물어야 돼? 이제 무과실 책임론인 거예요. 무과실 책임론. 그래서 과거와는 어때요?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이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변동. 권리의 변동. 자, 권리의 변동은 권리가 이제 발생, 그 다음에 변경, 소멸, 이렇습니다.
자, 권리의 변동. 자,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도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 교과서 혹시 있는 사람은 39페이지를 한번 펴봐요. 39페이지에 보면은 내가 아까 설명했던 법률 사실, 법률 요건, 그 다음 법률 효과, 이 용어를 좀 알고 있으면은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약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계약. 이 계약이, 자, 두 가지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계약이 청약과 승낙,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청약과 승낙이 무엇을 구성한다? 법률 요건을 구성한다. 이 하나를 우리는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요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나타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건 이 법률 사실은 이제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기 나오는 법률 사실. 자, 법률 사실. 이 법률 사실이 이제 의사표시야, 의사표시. 이건 이제 민법에 들어가면 의사와 표시에도 설명을 해야 돼요. 의사와 표시. 이제 법대 나온 사람, 법대 다닌 사람 알겠지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이게 뭐예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착오지, 착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100만 원을 생각했는데, 표현할 때는 1000만 원을 표현한다든가 하는 방식. 이건 이제 착오라고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힘들고. 자, 이 법률 사실을 이제 분류하는데,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용태가 있어요. 자, 법률 사실. 용태와 사건으로, 나는 꼭 사건 그러는데, 사건은 맞답니다. 사건. 자, 용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게 의사표시야. 의사표시. 이 사건은 뭐예요? 사건 하니까 이상하다. 사건은 나의 의사와 상관없어. 다시 얘기하면은, 이 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 또 이쪽으로 왔네. 사람의 정신작용. 이건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외부적 용태가 있고 내부적 용태가 있어. 그러니까 외부적 용태는 밖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죠? 내가 자, 행위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두 가지를 규율한다고 그랬죠. 법은 어떻게 규율해요? 자,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작이라고 그래. 작이. 그 다음에 이제 부작이. 이게 이제 행위야. 행위. 자, 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외부적 동정이야. 동정. 내가 주먹을 쓴다든가, 무슨 행패를 부린다든가, 이건 이제 밖으로 나타나잖아. 이게 이제 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작이라고 하는 것은, 자, 법에서는 부작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가 아니라, 뭐가 부작이에요? 뭔가를 해야 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법적으로든지 어떤 의미로든지 내가 어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경우. 이걸 이제 부작이라고 해요. 자, 어린아이가, 자, 젖을 줘야 돼. 어린아이 산모가 젖을 줘야 되는데, 젖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죽겠죠. 과거에는 그랬대요. 전우가 출생한다든가 장애인이 출생하면은 젖 안 줘버리고 그냥 이렇게 엎어놔버렸다. 그럼 죽어버린다. 그래서 심지어는 방송에는 안 나오지만, 엎어놓고 키우면 심장이 튼튼해지라고 또 엎어놓는데요. 그러다가 질식해서 죽어버린다.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작위는, 자,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 다시 말하면은, 산모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줘야 돼. 근데 젖을 안 줘. 그러면 얘가 죽잖아. 이럴 때 뭐라고 그래요? 부작위 범이라고 그래요. 부작위 범. 그래서, 자, 법에서는 모든 것을 하라. 하라. 이거 명령이야. 하라는 것을 안 하면 처벌받아.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 처벌받아. 자, 반대 의미죠. 자, 여러분 다 하지 말라는 뿐이죠. 하라는 건 딱 하나죠. 공부해라.
학생들한테는 공부해라 하는 거 외에는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마 대부분일 거야, 아마. 뭐 심부름 같은 것은 또 해야 되죠. 뭐처럼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심부름 시킨다고 또 짜증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대부분 하지 말라는 거야, 아마. 그냥 하라는 것을 안 하면 처벌받고.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과 금지. 명령과 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하는 것을 하면은 자기범이 되는 거예요. 자기범이 되고, 또 하라는 것을 안 하면 부자기범이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을 안 하면 부자기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자체를 규율해. 행위 자체를 규율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행위가 다 무엇으로 나타나요? 자기 의사예요. 정신작용이에요. 정신작용. 그죠? 내가 오늘 뭔가를 해야겠다. 뭔가를 해야겠다. 근데 하기 싫다. 그럼 그 하기 싫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안 해. 그냥 법에서도 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산보를 해야 되는데 산보 안 했다. 이건 뭐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걸 이제 생활관계, 사실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률관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계약,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 이 계약 법적으로. 이거 이제 법률관계란 말이야. 이제 그게 달라. 그래서 이 용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외부적 용태는 이제 자기와 이제 부자기로 나타난다. 자기와 부자기.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 자기와 부자기가 이제 적법행위냐, 유법행위냐. 이건 이제 구별을 하는데, 일단, 적법행위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이제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타나는 동정, 적극적인 행동, 적극적인 행동. 이게 자기고, 그 다음에 소극적인 행동을 이제 부자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그 용태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 용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내심의 의사, 여기 이제 관념적 용태와 그 다음에 이제 의사적 용태로 나눕니다. 이것도 좀 여러분 좀 알고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관념적 용태냐, 내부적 용태냐, 그 의사적 용태냐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그 표현을 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선이냐, 악이냐, 선이냐, 악이냐. 이 법에서도 선의 취득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의 취득.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착한 마음이고 악의는 뭐 악한 마음이고 이게 아니야. 어떠한 사실을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자, 내가 작물을 샀어. 근데 작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면 뭐예요? 악의 취득이야. 인정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내가 작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샀다. 그러면 이건 선의 취득으로 인정이 돼.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 왜? 자기가 작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데 있어는 과실이 없어야 돼. 과실이 없어야 돼. 이게 조건이 까다로워. 그래서 선의 취득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나는 뭐 몰랐다 우기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그랬을 때는 어때요? 선의 취득이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악이냐 선이냐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라는 말 있죠. 소유의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소유의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도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어떤 자가 일정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내심적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유의 의사가 있었느냐.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저도 물건을 잘 주어요. 그래서 다 신통해. 뭐 다른 사람이 안 줬더라고. 그래서 난 돈도 잘 줬고, 그 다음에 그 공윤연합 박스에서 카드도 잘 줘요. 카드 잘 줬고, 그래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좀 제발 좀 공윤연합을 좀 썼으면 좋겠어. 안 쓰니까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예를 들면 내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일반 전화로 전화를 할 일이 있다. 그럼 휴대전화 쓸 필요가 없어요. 일반 전화 쓰면 되잖아. 근데 나는 그 휴대전화 쓰는 사람들 보면은 나는 이렇게 내가 받아도 초조하고 그럴 때도 초조해요. 왜?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그 외국으로 그 로열티가 나간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물론 그 가입자도 많지만 사용도 진짜 많은 거예요. 나는 그 옛날이 아니라 과거에 한번 이 차를 타가지고 내릴 때까지 나를 휴대전화를 하는 사람 봤어요. 강남대학교 있을 때. 예. 거의 한 50분 동안 휴대전화를 쓰더만. 근데 그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시시콜콜한 여학생이. 그때도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때. 못했어. 나는 앉아 있었고, 그 학생은 뒤에 중간에 서 있었어. 서서 전화 받는 거야. 근데 저도 이제 요즘에도 그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휴대전화 쓰는 사람은 좀 내가 좀 참아요. 근데 너무 오래 쓰는 것 같고, 목소리가 좀 크고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집에 가서 하라고 내가 툭 쳐. 그러면은 대부분 여학생들은 끊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 들고 또 역한으로 가버리더만. 와, 그것도 또 무한하대. 응? 그걸 들고 끊지 않고 들고 서서 역한으로 가버리더라고. 근데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그 휴대전화를 하는 이유를 난 모르겠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 듣기 거북하지 않아요? 응? 그 나는 그렇게 젊었을 때 휴대전화는 없었으니까 그런 걸 경험, 아마 나도 젊었을 때 그랬을 거야. 어? 틀림없이 그러고 남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이제 내가 이제 좀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고 이제 그러는데 잘 못 지켜. 잘 못 지켜.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젊은 사람도 옆에서 막 시시콜콜한 얘기를 막 휴대전화 하고 있으면 짜증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본인이 할 때는 모르죠, 또. 근데 남을 한 행동을 보고 내가 어때요?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을. 아, 저 사람 하니까 내가 듣기 싫구나. 그러면 나도 어때요?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아마 젊었을 때 그랬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자, 내가 또 물건을 주었어. 근데 그 물건을 주어가지고 잘 주어요. 난 심지어 MP3도 3개까지 주었어. 3개까지. 몸통만. 그리고 우리 조카들 하나 나눠줬어. 시내프 정류장에서 주로. 정류장에 주워가지고. 그거 찾아줄 길도 없고, 내가 그 경찰서에 갖다 주면 그거 지그들이 갖지. 나 주겠어요? 안 주지? 그래서 한 3개를 내가 준 적이 있는데, 납작한 거 1개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잊어버려서 나한테 와.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똥똥거린 거 있잖아. 이렇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2개. 몸통만 줬는데, 좀 다 우리 조카가 쓰고 있으니까, 자기 거 주면 와서 찾아가. 근데,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내가 주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주어가지고, 이걸 내가 돌려줄 의사가 있었어, 처음에는. 응? 근데, 가다가 어때요? 마음이 바뀌었어. 그러다가 어때요? 가져버렸어. 그럼 어때요? 이건 소유 의사가 있는 거지. 소유 의사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여기 보면 사무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 사무관리는 뭐냐? 이 사무관리 용어 여러분 알아야 돼. 내가 그것도 시험 문제 내요. 사무관리. 자, 모든 것은 어때요? 채권, 채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발생해요? 계약에 의해서 발생해요. 근데 계약이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무관리. 그 중에 하나가 사무관리. 자, 지난번에도 보니까 서울시청에 근무한 이제 서기관이 해외 여행을 떠나서 가족 애들도 휴학을 시키고 해외 여행을 떠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었어. 그럼 그 집을 누군가에게 어때요? 맡기고 갔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집을 맡기고 갔는데 그 집에 어떤 수리를 해야 할 일이 생겼어. 근데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자기 돈으로 수리를 했어. 자기 돈으로.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딱 갔다 와서 이러는 거야. 아니, 내가 집 봐달라고 그랬지 무슨 수리해달라고 그러냐고. 수리비 못 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경우가 많아. 왜? 이제 내가 이제 지방에도 이제 강의를 나가는데 이제 모 교수가 혼자 이제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관리비를 항상 안 내. 그리고 막 이렇게 가스요금도 잘 안 내. 그래서 관리비는 내가 잘 안 내고 가스요금 같은 것은 이제 연체를 문다고 내가 한번 내줬어. 그랬더니 돈을 안 주는 거야. 돈을 안 줘. 근데 나는 받을 의사를 가지고 어때요? 내줬단 말이야. 근데 안 줘. 그럼 법적으로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사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의사와 받을 의사를 가지고 어때요? 해줬어. 근데 그 사람이 안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채권이 발생해야 안 해요?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사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무관리에 관한 본인의 의사. 그러니까 내가 집을 고쳐줬다든가 무슨 뭐 수리를 해줬는데 그냥 내가 돈을 받아야겠다는 의사가 있었느냐,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해줘야겠다는 의사가 있었느냐. 이건 이제 내심의 의사란 말이에요. 내심의 의사. 이걸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그 관념적 용태, 의사적 용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써놓기 중요한 이제 이 사건. 사건. 이 사건은 뭐예요? 실종 기간의 경과. 이 실종 기간이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보통 실종과 특별 실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종 기간이 경과하면은 사망으로 어때요? 간주해버려요. 간주. 여기에도 이제 간주라고 하는 것이 있고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추정은 뭐냐면은 어떤 새로운 사실이 입증이 되면 어때요? 그 추정은 바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간주를 해버리면 어때요? 그 해당 주무관청이나 그 기관에서 그 자체를 어때요? 무효나 취소를 시키기 전까지는 유효한 거예요. 이게 간주야. 간주가 어때요? 훨씬 더 그 명백하죠. 간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실종 기간의 경과. 그러면 실종 기간에 딱 경과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간주해버려요. 간주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사람의 정신장애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 또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뭐 교수님 사람이 자기 의사에 있어서 자살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사건이야 사건 아니야? 자살하면 어떻게 돼요? 응? 자살이라는 그 사람이 자살을 해도 그 사람이 죽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뭐가 발생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건이에요. 사건. 의사에 의해서 죽었어도 이거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건의 자연적 발생 소멸. 이와 같이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없는 사실로서 법률상 의미가 인정이 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사건이라고 그래. 이거 써놓고 사건 쓰라고 못 써. 왜 이렇게 못 쓴가 모르겠어. 시험 문제 꼭 낼 테니까 사건이라고 꼭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 행위의 이제 성립 요건. 법률 행위의 이제 성립 요건. 자, 이 법률 행위의 이제 성립 요건까지만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혼자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자, 당사자가 있어야 돼. 당사자가 있어야 돼. 그죠? 당사자가 혼자 계약을 못하게.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복대리라는 것이 있어요. 혼자서 계약을 해요. 혼자서 이 사람도 대리권 행사하고 이 사람 대리권도 같이 행사하는 거. 이게 이제 복대리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일반적인 거 설명합시다. 자, 당사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 계약에는 목적이 있어요. 계약의 목적. 그죠? 자, 목적, 뭐, 매매 계약을 한다. 뭐 물건을 사고 파는 목적.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3대 요건이야. 근데 여기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하나 예를 들면은 혼인이나 입양에 있어서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가, 남녀가 결혼을 해요. 여러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 결혼하고 혼인하고 어떻게 다른다. 후배한테 혼나는데, 이제 우리 후배가 이제 형사정책연구원에 있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그 후배가 아직 40이 아니라 지금 몇 살이야? 45살인가? 6살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교수 무슨 정년회 그때 모임에 이제 왔어. 그래서, 누나, 결혼했어?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다가 결혼은 않고 그냥 결혼은 하고 혼인만 안 했어. 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보고, 아니, 예전에는 지금이랑 똑같대.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이겠어? 결혼은 했는데 혼인은 안 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겠어?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는 안 돼 있다. 그런 뜻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뭐가 원칙이에요? 법률혼이 원칙이에요. 법률혼. 법률혼은 뭐예요? 반드시 혼인신고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어때요? 100% 보장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혼인신고를 해야 돼. 근데 사실 이제 혼인신고를 안 해. 그러니까 부부가 부부로서 살지만 단지 뭔만 안 했어요? 혼인신고만 안 했어. 이걸 뭐라고 그래?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그러면 사실혼은 어때요? 법적으로 일부만 보장을 받아. 일부만. 물론 뭐 30%가 될지 40%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일부만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것을 우리가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부의 요건을 갖췄지만 단지 혼인신고만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이제 계약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법률행위의 그 유효 요건이라는 것이 있어.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이 달라. 어떻게 다르느냐? 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한다고 그랬죠. 두 사람 이상이 해요. 상대방이 있어. 이게 1대2로도 할 수 있고, 2대2로도 할 수 있고, 뭐 3대2로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당사자가 있어야 돼. 근데 그 당사자가 어때야 돼요? 성년자여야 돼. 다시 말하면 행위 능력자예요. 행위 능력자. 자,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것이, 자, 이 능력에는 행위 능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능력이 있고, 권리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변론 능력, 이거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소송 능력, 그 다음에 책임 능력,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책임 능력,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이제 불법행위 능력이라고 그래요. 불법행위 능력. 그러면 여기서 행위 능력이 있는 자를 행위 능력자라고. 그럼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행위 능력자가 이러이러한 사람은 행위 능력자가 아니고 그 위에는 다 행위 능력자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행위 무능력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행위 무능력자. 그럼 행위 무능력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미성년자, 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알아야 될 것이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로서 보호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선고를 받아야 돼. 근데 주변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빠가 그러는데 빠가가 아니고 바카드만 일본말로 하면 바카야, 바카. 근데 우리는 이게 빠가 그러는데 이게 바보잖아, 바보. 일본에 가면은 이 바보들이 우리보다 더 많대요. 왜? 일본은 4촌만 넘으면 어때요? 혼인할 수 있어. 4촌만 넘으면 혼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근친 간에 혼인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아주 옛날에 우리 신라 시대도 뭐 진골 있고 뭐 성골 있고 뭐 그랬잖아. 근데 아주 똑똑하거나 바보가 나오거나 그런데요. 근데 바보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 그러니까 근친 간에. 그러니까 동물도 심지어 이 근친 간에 교배를 안 시켜. 동물도. 그래서 이 바보가 그럼 바보로서 이제 보호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뭐 재산이 있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선고를 받아야 돼. 선고를. 한정치산이나 금치산 선고를 받아야 돼. 근데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이거 법관이 정해요. 법관이. 신청을 하면은. 그래서 법관이 잘 판단이 안 쓰면은 의사의 어떤 소견이라든가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심지어 치매에도 걸린 사람도 어디에 해당이 돼? 한정치산자로 선고를 받을 수 있어요. 치매하면. 근데 이 치매에 걸린 사람 한정치산 선고 받으려면은 옆에 옆에서 좀 비난을 좀 받아. 왜 재산을 막 가로채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그런 상담을 좀 몇 번 해봤는데 그런 오해를 많이 사더라고. 오해해서 사더라고. 이 치매에 걸린 사람도 한정치산 선고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남자는 안 그렇지만 여자들이 주로 재산의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 있어. 주로 뭐 기도원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어. 내 친구 중에 부인도 하나 그런 사람이 집 팔아가지고 전세 들어가면서 그 건축헌금 내더만. 이야, 나 대단하더라고. 그 친구가 자기는 마누라 등살에 그 얘기를 나한테 하소연 하듯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옆에 있다가 뭐라 하는지 알아? 더 많이 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꽥소리고 나는 그런 부인하고 못 살 것 같아. 근데 친구 살아. 친구 살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집 사더라고. 어떻게? 그래서 뭐 신의 은총을 받은지 예수님이 보살펴 줬는지 또 얼마 한 몇 년 있다가 집은 사기는 사더라고 또. 그래서 재산의 낭비벽이 심한 사람도 어때요? 한정치산자로 선고를 할 수 있어.
만약에 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이 막 모든 재산을 교회에 갖다 기증을 해버렸단 말이야. 찾아올 수 있어, 없어? 못 찾아.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정치산 선고를 해야 돼. 응, 한정치산. 근데 그러기 전에 살지 말아야지. 응, 살지 말아야지. 그때는 이미 살지 말아야 돼. 그래도 살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한정치산 선고를 해야 돼. 응. 그걸 안 하면 어때요? 뭐 사정해야 돼, 가서. 사정해야 돼. 근데 뭐 안 해줘. 안 주면 그만이야. 예를 들어서 뭐 기증품을 갖다 줬다든가 뭐 했는데 이걸 찾아올 수는 없단 말이야. 이제 특히 이제 뭐 이 한정치산자 이렇게 선고를 안 해놓으면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가 아닌 어때요? 행위 능력자야 돼. 야, 그래야 어때요? 법률 효과가 발생해. 법률 효과가 발생해. 만약에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법정 대리. 자, 이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에는 법정 대리인이 있어. 자, 법으로 정한 대리인. 자, 법정 대리인에는 뭐가 있어요? 친권자. 자, 친권자가 있고 뭐가 있어? 후견인이 있어, 후견인. 자, 친권자인 경우에는 어때요?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이 후견인을 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후견인 안 둬요. 근데 재산이 많거나 그러면은 후견인을 둬야 돼. 왜? 그 재산을 관리해준 사람이 있어요. 관리해준 사람. 그러면 만약에 친권자나 후견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한정치산자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어때요? 이 사람들의 무엇을 얻어서? 동의를 얻었어. 동의. 자, 동의. 자, 법정 대리인에게는 동의권이 있어요. 또 무슨 권이 있느냐?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대리권. 그러니까 이 금치산자인 경우는 어때요? 대리권만 있는 거예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러면 어때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에요. 물론 여기도 또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자, 당사자가 능력을 가질 것,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행위 능력자일 것. 행위 능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동의를 얻어서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법률행위의 목적이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고 확정할 수 있을 것. 이게 일반적인 요건이야. 자, 여러분이 혼인을 약속하고 뭐 결혼을 약속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줄 것 같죠? 근데 못 따다 줘. 그건 이제 불능 조건이라고 그래. 불능 조건. 그러면 남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잡은 고기에 밥 준 거 봤냐고. 잡아놓은 고기에 밥 안 주죠. 이미 내 사랑이 되면은,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여자들은 남자 말을 너무 믿는 것 같아. 믿지 마. 나 자신도 뭐 부모도 믿지 마. 자식도 믿지 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나 외에는 다 도둑놈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믿을 사람 오직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이불 속에 여자가 다 이렇게 거스르면 안 돼. 해주면 안 돼. 그리고 이 부부간에도 부부 별산제거든.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우리나라도 어때요? 이혼율이 높아져 갈수록 이혼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혼할 때부터 어때요? 딱 구분을 지어. 그러면 이혼하기 편해. 이혼하기 편하단 말이야. 나중에 뭐 싸우고 뭐 하나 안 주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이런. 나 그렇게 또 치사해요. 또 보면은 치사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진짜 뭐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 있어.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가능해야 돼. 가능해야 돼. 그리고 어느 정도 확정할 수 있어야 돼. 확정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술 삭해. 술 삭해 그래. 그럼 술을 어떻게 삭했느냐? 라고 어때요? 구출을 얘기해야 돼. 일본말로 술이 삭해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 술 삭해. 아, 술이 삭해라고. 그렇게 딱 얘기해. 딱 둘러대. 술이 삭해라고. 술 산다는 얘기 하지 말고 술 삭해. 그래. 그래서 그 술을 산다 할 때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구체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술 한잔 산다고 자기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가다가 캔맥주 하나 사줘. 그럼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어.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의사 표시에 관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하자는 말이 그 일본 말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일본 한자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쓰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이 하자는 말을 결함 또는 이런 표현을 이제 쓰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용어 순화 차원에서 하자는 말. 근데 이 하자 보수원. 하자 그러면 뭐예요? 무슨 건설공사에서 하자 같죠. 저도 지금 미처 못 고쳤는데 어떤 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때요? 그 불일치, 착오에 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지 않고 특별 요건도 있다. 또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이 존재하느냐, 그 다음에 조건부로 하느냐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우리가 그 유효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조건을 달잖아. 그 조건을 달면 그 조건이 성취가 돼야 돼. 이게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얽매인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건부 법률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 조건이 성취됐을 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은 우리 법에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해제 조건과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이라는 것이 있어. 해제 조건과 정지 조건. 이거 의외로 이제 이걸 잘 몰라. 자, 정지 조건이라는 말은, 자,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어때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을 들어봤죠? 너가 만약에 대학에 합격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 요즘은 그러더만, 서울에 있는 대학이 옛날에 서울대학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수도권에만 있어도 서울대학이야. 그러니까 저기 S대학만 서울대학이 아니라, 서울에만, 서울 수도권에만 있어도 서울대학이야. 그죠? 자, 그러면 서울대학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한 대 사주겠다. 사주겠다. 이게 무슨 조건?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정지 조건이에요. 그러면 해제 조건은 뭐냐? 이미 조건이 성취가 됐어. 근데 그 조건의 성취가 안 되면, 다시 말하면은 이거야. 내가 지금 장학금을 받고 있어.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그 장학금을 받는 조건이 있죠. 3.0을 계속 유지를 하면은 장학금을 주겠다. 그러면 3.0을 취득을 못하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어때요? 장학금을 안 주겠다는 거 아니야. 이건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야.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이야. 그러니까 해제 조건은 이미 조건이 성취가 됐고,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은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하느냐, 소멸하느냐, 이제 그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의 그 요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아까 그 두 가지밖에 합동행위를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합동행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이제 합동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